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푸드폴리스 슈퍼토크 진행을 맡은 전주방송의 유진수 아나운서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지금 전북 익산에 나와 있습니다. 국가식품 클러스터고요. 다시 만난 세상이라는 또 슬로건으로 이곳에서 식품 대전이 펼쳐지고 있는데 비대면 온라인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어제부터 시작이 됐는데요. 쿠팡 기획전, 또 우체국 쇼핑 기획전, 라이브 커머스 등 우리나라 식품 기업들의 판로 개척 및 홍보 강화를 목적으로 식품 대전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아마 K 푸드와 관련된 많은 분들도 이 시간 온라인 비대면으로 참여하고 계시는데, 자, 손 한번 흔들어 주시겠습니까? 예. 영상을 좀 띄워 주시고요. 예. 줌으로 참여하고 계시는데 제 소리 잘 들리시죠? 손 한번 흔들어 주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은 이 시간에 포스트 코로나에 대응하는 식품 산업의 마케팅 전망이라는 주제로 3인 3색의 슈퍼 토크를 준비를 했습니다. 줌으로 함께 하는 분들도 이 시간 함께 할 수가 있을 텐데요. 먼저 슈퍼 토크 참여하실 세 분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분 한 분 함께 할 때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3인 3색 슈퍼 토크를 이끌어갈 주인공입니다. 딜로이트 컨설팅의 김경준 부회장님 환영합니다. 예, 박수 보내주시고요. 주식회사 코글로닷컴의 이금영 회장님, 예, 반갑습니다. 예. 자, 마지막 한 분, 데이터 마케팅 코리아 이진영 대표이사님, 예, 반갑습니다. 자, 이 세 분이 포스트 코로나에 대응하는 식품 산업의 마케팅 전망이라는 주제로 오늘 3인 3색 슈퍼 토크를 해 주실 텐데, 자, 먼저 첫 번째 문을 열어주실 첫 번째 슈퍼 토커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서울대학교 농경제대학 대학원을 졸업하셨고요. 쌍용투자증권, 쌍용경제연구소, 쌍용정보통신에 재직하셨습니다. 현재 경제잡지기고와 라디오 패널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CEO 스코어 대표로도 취임하셨는데, 오늘 AI 피보팅을 통한 식품산업 디지털 전환 전략이라는 주제로 오늘 또 토크를 해 주시겠습니다. 자, 딜로이트 김경준 부회장님의 슈퍼 토크 먼저 이어지겠습니다. 여러분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딜로이트 컨설팅 김경준입니다. 잠깐만요. 화면이 강의 자료. 잠깐만요. 예,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그 AI 디지털 피보팅을 통한 식품산업 디지털 전환 전략인데요. 제가 요즘 디지털이라는 단어는 다 수백 번, 수천 번을 들으셨습니다만은 이 디지털을 각자의 입장에서 어떻게 해석하고 특히 나의 이제 비즈니스 모델에 적용하느냐는 부분에 있어서는 역시 이제 많은 부분들에 대한 고민이 또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식품 산업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인간의 생명을 유지하는 한 존재할 수밖에 없는 산업임과 동시에 굉장히 변화가 그렇게 빠르지 않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이제 본격적인 전환의 시기로 들어서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이 즈음에서 근본 푸드폴리스의 그 토크를 통해서 어떠한 관점이 있는지를 많이 저를 포함한 또 다른 연사님들 말씀을 하시겠는데요. 그 관점에서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간단한 다른 이야기로 한번 시작을 해보겠는데요. 그 폴 크루만이라고 하는 유명한 그 경제학자가 있죠.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히 유명합니다. 특히 1997년에 아시아 금융위기를 예측해서
비교적 그 이름을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알리게 되었는데 이분이 이제 2008년에 노벨 경제학상을 받으셨는데요. 뭐 경제학 쪽에서는 뭐 글로벌 차원에서의 탑 클래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분이 이제 1998년에 뉴욕 타임즈 매거진에 글을 기고를 했는데 뭐 상당히 좀 재밌습니다. 특이하게 2005년경이 되면 인터넷이 경제에 끼친 영향은 기껏해야 팩시밀리가 경제에 끼친 영향 정도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때 당시에 미국에서도 이제 인터넷이 막 본격적으로 이제 부상을 하면서 도대체 인터넷이 갖고 있는 잠재력과 의미가 무엇인가라는 부분들이 많이 이야기가 될 때입니다. 그리고 이제 98년은 우리나라는 이제 97년에 글로벌 아시아 금융위기의 여파로 IMF 구제금융까지 받으면서 굉장히 힘든 시기를 지나고 있었는데 또한 1998년은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초고색 인터넷망이 깔리기 시작한 해예요. 그 어려운 와중에서도 초고색 인터넷망을 깔기 시작했었던 것이거든요. 자, 그런 상황에서 소위 말해서 노벨 경제학상급의 경제학자가 인터넷과 팩시밀리는 사실 경제에 끼치는 영향이 비슷할 것이라고 예측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사람이기 때문에 예측에는 한계가 있고 또 그렇다고 해서 제가 이분을 그렇게 폄하하려고 하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 정도로 어떻게 보면 큰 변화는 더 이해하기 어렵고 예측하기도 어렵고 달리 보면 기존의 사고 구조 속에서 즉 아날로그적 사고 구조 속에서 디지털 세계를 보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나라고 하는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 다음 페이지 보면은 이건 좀 대조되는 하나의 사진입니다. 그 혹시 번개장터라고 하는 인터넷의 중고거래 사이트를 좀 뭐 많이 활용하시는 분도 계셨을 텐데 뭐 당근마켓도 있고 중고나라도 있습니다. 다 약간의 특성은 있는데 이 번개장터가 1년에 1조 원 정도의 거래를 성사시키는데 놀라운 것은 그 중에 1,000억 원 정도 10% 정도인 1,000억 원이 스니커스 중고 운동화를 거래하고 있습니다. 이 중고 운동화를 거래하고 있는데 이 중고 운동화가 거래가 워낙 많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여의도에 모 백화점에서 큰 몰을 하나 개장을 했죠. 거기에 이런 그 오프라인 점포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여기에 이제 디스플레이 되어 있는 것을 보면 이것이 이제 그 운동화들입니다. 인기 있는 운동화들. 자, 요 중에 제가 큰 운동화가 하나 보이죠. 이 운동화가 한 컬레의 가격이 얼마일까라는 걸 제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운동화 한 컬레 가격이 7천만 원입니다. 7천만 원. 저도 사실 직접 보고 깜짝 놀랐는데 7천만 원이면 동일한 무게의 금값보다 비싸요. 금 한 1g에 대략 한 6만 8천 원, 7만 원 정도이기 때문에 이 운동화가 670g이거든요. 그래서 대략 동일한 무게의 금값이 한 5천만 원 정도 하는데 이것은 이제 7천만 원을 한다는 것이죠. 근데 이것은 무슨 의미를 가지느냐? 단순히 제가 뭐 운동화가 비싸다, 재밌다라는 차원이 아니라 현재 이제 어떻게 보면 MZ 세대의 소비 행태가 여기 나타나 있습니다. 소위 가성비가 아니라 가심비라고 표현하죠. 내가 심리적으로 만족하는 것에 굉장히 의미를 둔다. 그 다음에 심리적으로 만족을 또 넘어서서 소위 MZ 세대들은 자신의 관심사에 대한 정보를 굉장히 빨리 습득을 하고 유통을 시킨다는 겁니다. 그 인스타그램이라든지 뭐 자신의 뭐 여러 가지 SNS 계정을 통해 가지고 하면서 어떤 물건에 대한 가치도 자기들끼리 합의해서 만들어 간다는 그런 측면이 굉장히 강한 것이죠. 이것은 곧바로 이제 소비 행태로 나타나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소비 행태는 식품 산업과도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의 운동화를 7천만 원 주고 실제로 거래를 하는 MZ세대는 제가 말씀드린 가성비가 아니라 가심비로 간다고 했죠. 마찬가지로 식품에 있어서도 가성비를 넘어서는 가심비 요소가 굉장히 커지고 있고요. 또한 그런 것을 반영하는 비즈니스 모델도 굉장히 다양하게 나오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점에서 요건 뭐 제가 쓴 책의 표지인데요. 제가 뭐 이걸 뭐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 피보팅이라고 하는 개념을 설명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피보팅이라고 하는 것은 본래는 농구나 테니스에서 주로 사용하던 용어입니다. 농구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공을 잡으면 두 발을 다 움직이면
반치게 되는 것이죠. 한 발은 손에 들고 있고 한 발은 바닥에 딱 고정하고 있고 나머지 한 발을 움직여서 방향을 전환합니다. 그것을 피보팅이라고 하는데 저는 이것을 아날로그 사업의 디지털 피보팅 혹은 아날로그 사업의 AI를 활용한 AI 피보팅이라는 단어로 이제 표현하고 싶은데 이것은 무엇이냐? 사실 식품을 포함한 모든 산업이 기본적으로는 아날로그적인 특성이 있습니다. 특히 기존의 사업은 또 아날로그적인 사업 모델이죠. 그것이 이제 디지털 기술을 어떻게 흡수해서 디지털 시대의 사업 모델로 전환할 것인가라는 이 부분들이 저는 바로 이제 디지털 피보팅 혹은 아날로그 AI 피보팅이라는 단어로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다음은 이제 디지털 피보팅, AI 피보팅과 좀 비슷한 개념인데요. 이 개념을 그냥 말씀을 드리면 이 표는 이제 어떤 개념인가 하면 뭐 개념적인 것입니다. 사실 저희가 한 1년이 벌써 반이 지나갔네요. 지금도 코로나라고 하는 것은 뭐 완전히 없어지지 않고 여러 가지로 저희들을 좀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만은 2000년 초반이죠. 그러니까 한 작년 초반에 시작된 그 코로나는 물론 여러 가지 사회 경제적 함의가 있습니다만은 이 경제적 관점에서 놓고 보면 코로나는 일시적인 충격이고 본질은 디지털 격변의 가속화다라고 표현을 하고 싶은 것이죠. 그래서 과거에도 물론 디지털 전환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만은 코로나가 오면서 이 디지털 전환이 훨씬 더 가속화되었다라는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1년을 지나는 동안에 굉장히 많은 변화가 왔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느끼고 있는 바가 지난해 2020년 코로나를 기점으로 놓고 봤을 때 우리나라 500대 기업에 소위 그 마켓컬리와 배달의 민족이 500대 기업에 진입했습니다. 엄청나게 빠른 속도죠. 그리고 쿠팡이 지난해 기준으로 50대 기업에 진입을 했습니다. 엄청나게 빠른 속도죠. 이런 변화가 이제 전방위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고요. 그런 점에서 이제 2020년과 2021년을 한번 평가해 보면 2020년은 이제 디지털 격변의 변곡점이라고 저는 한번 개념을 한번 정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2020년이 이제 디지털 격변의 변곡점, 즉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넘어가는 기본적인 그 어떤 주도권이 변화되는 그 시점이 바로 2020년이었다면 2021년은 아날로그와 디지털의 경계선에서 에너지가 분출하고 있는 그 시점이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점에 있어서 2021년은 이제 아날로그와 디지털의 경계선에서 에너지가 분출한다 이렇게 저는 표현을 했는데 아무튼 뭐 핵심은 서로 다른 형태의 힘이 부딪힐 때 에너지가 물론 긴장과 갈등도 고조되지만 새로운 에너지가 만들어지는 것이죠. 뭐 상식적인 이야기입니다만 우리나라 동해 울릉도, 독도 근해가 소위 황금어장이라고 하죠. 황금어장의 공통점은 전 세계적으로 난류, 따뜻한 물과 한류, 차가운 물이 부딪히는 곳입니다. 그래서 다른 그 성질들이 부딪히면서 새로운 에너지를 만들어내듯이 2021년은 이제 아날로그와 디지털이 본격적으로 이제 부딪히고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내는 시기라고 저는 표현을 하고 싶고요. 그런 점에서 이제 정보화 시대와 디지털 시대를 하나 놓고 보면 이 정보화 시대는 이미 우리가 뭐 이야기를 많이 한 겁니다만은 저는 이 개념을 말씀을 드리면 정보화 시대는 사실 엘빈 토플러라고 하는 사람이 미래학자죠.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이분이 이제 제3의 물결이라는 책에서 정보화 시대를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이 정보화 시대는 두 단계로 전개가 된다는 것인데 첫 번째 단계는 정보 산업 자체가 태동하고 성장한다는 것이죠. 컴퓨터, 인터넷, 반도체, 그 전에 없었던 산업들이죠. 그런데 그 다음 2단계는 뭐냐 하면 이러한 산업과 기술들이 다른 산업으로 전파가 되어서 유통, 미디어, 제조로 전파가 되면서 그 산업들이 바뀌어버린다는 것이죠. 이 의미를 디지털 시대에 그대로 적용을 한번 해보면 디지털 시대 1단계는 디지털 산업이 태동하고 성장하는 것입니다. AI, 클라우드 플랫폼, 그 다음에 이러한 기술적 요인들이 기존의 산업으로 들어가면서 금융, 의료 서비스, 유통, 식품 다 마찬가지죠. 기존 산업을 바꾸는 것.
이것이 이제 2단계인데 사실은 이 2단계가 훨씬 더 크고 사업 기회도 많고 좀 더 전반적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저는 디지털 피보팅, 아날로그 기업의 생존 전략이다 이렇게 한번 표현을 해보고 싶고요. 그럼 그러한 사례는 도대체 무엇이 있느냐? 이제 개념적인 걸 제가 말씀을 드렸다면 그런 구체적인 사례를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주로 이제 식품 이런 산업 쪽에서 어떠한 실질적 사례가 있고 어떻게까지 상상력을 확장하고 있느냐라는 부분들을 제가 뭐 한번 몇 가지 사례만 가지고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맥코믹이라고 하는 회사를 소개해드리겠는데요. 이것은 사실 뭐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범위를 조금 넘었습니다만은 그래도 식품 산업이 어떤 형태로 변화하고 있는지에 대한 하나의 사례가 될 수 있어서 제가 첫 번째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회사를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후추에서 레시피 솔루션으로 바뀌었다 이렇게 뭐 이야기할 수 있는데 맥코믹은 1889년에 미국 볼티모어에서 창립된 회사로 주로 이제 향신료 관련 사업인데 우리로 치면 후추 및 뭐 고춧가루 이런 양념을 주로 유통하던 그런 회사들입니다. 자, 근데 이 회사 제품은 우리나라에도 들어와 있기 때문에 큰 어떤 마트나 슈퍼를 가면은 이 맥코믹 후추를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회사는 비교적 큰 회사입니다. 1년 매출이 한 5조 정도 되는 회사고요. 글로벌 차원에서도 사실 식품으로 한 5조 원 정도면 굉장히 큰 회사죠. 특히 양념이기 때문에. 자, 이 회사가 이제 어떻게 진행되느냐면 그 소위 디지털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면서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디지털에 접근할 것인가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다가 그냥 처음에는 아주 소박하게 시작을 합니다. 디지털이라고 엄청나게 이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도대체 이 우리 맥코믹 후추를 포함한 양념류를 유통하는 회사는 도대체 어떤 디지털의 개념으로 접근할 수 있을까 해서 처음에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넷플릭스, 아마존이 개인 취향에 맞는 소위 말해서 그 사람의 어떤 여러 가지 이제 그 행동을 분석을 해서 물론 온라인이지만 분석을 해서 이 사람이 좋아할 만한 물건, 좋아할 만한 영화들을 추천해서 그것을 보면 소위 말해서 가치를 만들고 돈을 버는 구조죠. 똑같은 개념을 우리도 한번 해보자. 그러면 소위 사람들이 좋아하는 자신의 맛 이런 부분들을 한번 확인을 해보면 이 세상에 사실 얼마나 먹을 것이 많냐는 거죠. 그러면 그 음식들을 한번 추천을 해보자. 그리고 굳이 뭐 특이한 음식이 아니라 할지라도 이 사람이 좋아할 만한 음식 같은데 별로 안 먹어볼 음식을 추천하는 것도 나름대로 가치가 있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130년 동안 축적한 그 향신료 관련, 즉 사람의 입맛에 대한 데이터를 정리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소위 말해서 그 맛과 관련된 전문가와 데이터 분석 전문가들이 한 팀을 이루어 가지고 인간의 맛을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일종의 그 데이터 체계를 만들어 놓은 거죠. 그럼 이걸 어떻게 하느냐면 홈페이지에 소비자가 접속을 해서 뭐 이런저런 경로로 접속을 하겠죠. 그러면 한 20가지 정도의 퀴즈를 풉니다. 어떤 이런저런 음식에 관련된 퀴즈. 뭐 예를 들어서 뭐 카레를 좋아하시나요? 짜장면을 1년에 몇 번 드시나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 가지 퀴즈를 20개 정도를 풀면 그걸 기준으로 맛의 유형을 분류를 해서 당신은 이러이러한 음식들을 좋아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좋아할 만한 음식을 직접 만들어서 드신다면 이러이러한 재료로 이러이러한 레시피로 이런 음식을 만들어 드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뭐 이런 정도의 일종의 뭐 간단한 형태의 소비자 입장에서는 좀 재미는 있지만 뭐 그렇다고 해서 크게 뭐 의미는 없는 이런 걸로 시작을 합니다. 일단 재미는 있는 것이죠. 그렇게 시작을 해서 사실 모으려고 했던 것은 소비자들의 그 입맛에 대한 데이터를 확보를 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 데이터가 상당히 체계적으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인간이 갖고 있는 사실 모든 맛이 다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처음에는 B2B, 개념으로 시작을 했는데 의외로 B2B에서 큰 관심을 끕니다. 그래서 소위 레스토랑의 셰프들은 항상 그 새로운 요리와 레시피에 엄청나게 신경을 많이 쓰는데 이 사람들이 여기에 들어와서 정보를 보고 그래서 자기가 개발하는 요리를 이 레시피에 따라서 한번 표준도 해보고
그리고 사실은 이 레시피도 지적재산권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뭐 꼬꼬면이라든지 무슨 짬뽕이라든지 이게 브랜드가 붙어져 나오면 그게 다 나름대로 로열티를 줘야 되거든요. 마찬가지로 그 레시피도 나름대로 지적재산권이기 때문에 셰프들은 이 레시피를 표준화할 뿐더러 그것을 자신의 자산화하는데 굉장히 큰 관심을 갖고 있는데 이 매코믹 이 사이트를 통하면 그 자신이 개발하는 그 레시피가 표준화도 될 뿐더러 다 자산화하는 기본적인 데이터가 확보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완전히 다른 형태의 스토리가 이제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맛에 대한 일종의 데이터 풀이 되어 버리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2014년에 비벤더라고 하는 회사로 여기를 분사를 하고요. 서비스 브랜드를 플레이버 프린트로 명명을 합니다. 물론 아직까지는 조금 갈 길은 멉니다만은 이 맛 데이터를 가지고 그 사람의 입맛과 연계를 해서 어떤 가치를 만들어낸다는 데까지는 이제 진행이 되었는데 여기서 또 핵심은 뭐냐 하면 사실 그 몇만 명이 자신의 입맛이 여기에 사실은 이미 어나운스를 해놓은 거거든요. 그러면 사실 미국에서 식품회사가 미국 소비자들의 입맛과 관련된 데이터를 가장 정확하고 광범위하게 구할 수 있는 것은 이 매코믹입니다. 그래서 일종의 그 사람의 입맛과 관련된 플랫폼으로서 이제 거듭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자, 제가 여기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뭐 사실 이것은 일반적으로 그 추구할 수 있는 또 흉내낼 수 있는 모델은 아닙니다만은 식품회사의 그 디지털 전환의 아이디어가 어디까지 가는가 하는 그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소개를 먼저 드렸습니다. 그 다음 개념은 조금 더 우리 개념에 좀 더 와닿죠. 피자입니다, 피자. 식품은 만드는 것도 중요하고 재료도 중요하지만 또 결국 만든 식품을 또 만든 식품 완제품을 유통시키는 것도 중요하죠. 그래서 저는 도미노 피자를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도미노 피자는 너무나 다 익숙한 브랜드이죠. 1960년에 창업한 다음에 우리가 도미노 하면 30분 안에 배달한다. 이런 서비스를 무기로 급성장을 합니다. 그래서 하지만은 이제 2000년대 들어와서 시장이 포화가 되는 것이죠. 30분 만에 피자를 배달해 주는 것이 뭐 그렇게 대단히 어렵지는 않기 때문에 다른 경쟁자들도 많이 모방을 하게 되면서 주가가 3달러까지 추락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2008년 11월인데 3달러까지 추락하면서 사실상 회사로서 존립하기 어려운 지경까지 빠져버립니다. 그래서 이때 이 회사는 우리가 살 길을 어떻게 찾겠느냐는 곳에서 디지털로 승부를 겁니다. 특이한 것인데 일단 뭐 제품력을 강화하는 것은 뭐 일정 수준 하고요. 그때 당시에 우리가 알고 있는 아이폰이 즉 스마트폰이 2007년부터 출시되기 시작했거든요. 이 스마트폰을 활용해 가지고 우리가 주문의 과정을 요즘 표현으로 하면 UI, UX, 소위 유저 인터페이스와 유저 익스피리언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만 소비자 접점과 소비자 경험인데 그때는 그 개념도 없을 때예요, 사실은. 근데 이 아이폰을 이용해서 주문을 한 다음에 전화로 주문한 거죠. 그전에는 아날로그 시대는 전화로 주문한 다음에 30분 만에 피자를 받아 먹는다라고 하는 이 기본적인 가치를 주문을 소위 스마트폰으로 하면서 그 스마트폰으로 주문하는 과정에서의 경험을 완전히 다르게 만들자. 첫째, 맞춤형입니다. 내가 누군지 알기 때문에 이 사람이 좋아할 만한 피자를 먼저 추천하고 할인해주고 때때로는 오늘은 특별히 한 판을 주문했는데 두 판을 줍니다. 왜냐? 확인을 해보면 뭐 해피 버스데이 투 유, 오늘은 당신의 생일이기 때문에 하나를 더 준다. 이런 형태의 마케팅을 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어쨌든 그 이외에도 소위 말해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SNS 플랫폼들에 대해서도 페이스북도 마찬가지고 다 피자를 주문할 수 있는 식으로 이 구조를 확산을 시켜 나갑니다. 그리고 그 개별적인 어떤 소비자 경험들을 맞춰 나가면서 이 회사는 완전히 새로운 형태의 장을 엽니다. 그래서 이 밑에 표를 보면은 2009년에 우리가 알고 있는 아마존, 애플, 페이스북, 구글이 과 도미노가 똑같은 주가 수준이었다고 전제를 하고 했을 때 2016년이 되면은 아마존, 애플, 페이스북, 구글 같은 그 유명한 테크 주식들이 한 5배 정도 오를 때 도미노는 20배가 오릅니다. 지금 그 2008년에 3달러 했던 주식이 지금 얼마냐 하면 500달러를 넘었었습니다. 소위 말해서 이제 150배 정도, 150배, 160배, 170배 이렇게 이제 올라가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 도미노라고 하는 것은 소위 전형적인 식품의 유통인데 소비자의 접점을 디지털의 관점에서 다시 재해석함으로써 완전히 다른 형태의 비즈니스로 만들어냈습니다. 그 다음 사례는 이제 사례인데 도 많이 아실 거예요. 정육각이라고 하는 회사는 뭐 저도 이제 일반 소비자로서 좀 뭐 소비도 해보고 이 회사의 창업자가 92년생 요즘 이야기하는 MZ 세대이죠. 뭐 이런저런 어떤 계기가 있어서 여러 번 만나서 한번 인터뷰도 해보고 했는데 이 회사는 한마디로 말해서 디지털 정육점입니다. 이 정육점으로서 하는 것은 아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소위 말해서 카이스트라고 하는 대학에서 응용수학을 전공한 사람입니다. 대학원까지도 졸업하고 소위 말해서 미국 가서 이제 공부를 하려고 또 입학 허가서까지 다 받아놓은 상태에서 뭐 제가 직접 뭐 들어보니까 지금은 언론에도 많이 이제 보도가 됐죠. 뭐 나가기 전 한 몇 달 이제 집에 있는데 특별히 할 일은 없고 해서 평소에 좋아하던 고기라도 좀 맛있게 먹어보자라고 해서 그냥 시작을 하는 거죠. 사업을 시작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가장 맛있는 고기를 먹기 위해서는 어디를 가야 하느냐? 도축장을 가서 고기를 사오면 가장 맛있게 나름대로 또 유통마진 안 주고 저렴하게 먹을 수 있겠다. 학생이니까 돈이 별로 없으니까. 그렇게 해서 좀 엉뚱한 거죠. 도축장을 찾아가서 소고기와 돼지고기를 사서 직접 먹어보니 굉장히 맛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주변에서 이왕 갈 때 내 것도 좀 사달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그리고 고기를 사서 이제 주다 보니까 이 소비자 가치가 있는 거예요. 자기 나름대로 이제 생각을 해보니 어떤 포인트가 있느냐면 일단 유통 구조 때문에 도축장에서 도축된 고기가 우리가 일반 슈퍼나 마트에서 진열되기까지 굉장히 빨라도 일주일, 평균 한 열흘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것은 사실 나름대로의 그 유통 구조가 있기 때문에 다른 방법은 없었습니다만은 또 사람이라고 하는 건 새로운 사고에서 새로운 접근을 하는 것이니까 그럼 내가 이것을 하면 어떻게 될 것인가? 마침 이제 응용수학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물류 최적화를 계산할 수 있는 일종의 기법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계산을 하니 소고기, 돼지고기는 3일 만에 소위 도축장에서 소비자에게 바로 보낼 수 있다. 아무리 늦어도 5일을 넘지 않는다. 닭고기 같은 경우는 그 다음날 바로 보낼 수 있다라고 나름대로 결론을 내리고 그 사업을 시작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엉뚱하죠. 근데 그것이 이제 성공을 했다는 것이죠. 지금 아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정육각이라고 하는 이 비즈니스는 기존의 축산시장에서의 나름대로의 여러 가지 유통 구조가 있습니다. 그것을 D2C, 요즘 이야기하는 Direct to Consumer라는 개념에서 소위 농장, 도축장에서 곧바로 소비자에게 보내면서 유통 단계를 줄여버리고요. 그리고 그럼으로써 소비자에게 새로운 가치를 부여했고 여기에는 사업 기회가 만들어졌습니다. 어떻게 보면 코로나가 여기에서는 또 나름대로 사업에는 긍정적 측면을 주어서 뭐 특히 작년에 굉장히 사업이 커졌죠. 그래서 제가 정육각을 또 소개드린 이유는 그거입니다. 이 정육점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봐도 아날로그적이고 올드하고 트래디셔널, 전통적이고 별다른 어떤 다른 형태의 부가가치를 넣을 가능성이 적은 곳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디지털 기술이라고 하는 어떤 방법론을 가지고 그리고 비즈니스를 사업을 새로 구축한다라고 하는 그런 접근 방법, 일종의 전략적 방향성을 가지고 이렇게 시작을 하니 완전히 새로운 형태의 비즈니스 구조가 만들어졌다는 것이고요. 이것은 유통에 있어서도 굉장히 다른 새로운 형태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는 사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한국 야쿠르트인데요. HY로 최근에 회사명을 변경을 했었죠. 이 회사도 일종의 최근에 이제 유통의 어떤 흐름, 그 다음에 소비자의 기본적인 개념이 선호도가 어떻게 변하느냐는 흐름인데요. 한국 야쿠르트는 다 아시다시피 1969년에 만들어져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야쿠르트 아줌마라고 하는 방문 판매 유통 채널을 통해서 야쿠르트를 판매하는 그런 비즈니스 구조입니다. 뭐 이미 다 아시고 있는 것이고요. 근데 이 회사가 당연히 굉장히 사업이 좀 뭐 어떻게 보면 좀 어려워집니다. 정체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소위 말해서 방문 판매 채널 자체가 굉장히 약화됩니다. 과거 20년, 30년 전만 하더라도 소위 방문 판매하는 소위 아주머니들께서 굉장히 많이 길에 많이 다니셨습니다. 화장품,
보험, 야쿠르트 다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지금 소위 마트가 커지고 온라인이 커지면서 그런 형태의 방문 판매 구조가 효율도 떨어질 뿐더러 가격적 이점도 별로 없고 굉장히 한계에 부딪힙니다. 당연히 야쿠르트도 한계에 부딪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 상황에서 이제 여기는 여러 가지 혁신을 하는데 그 중에 이제 하나는 첫째는 이제 판매 방식은 그대로 둡니다. 방문 판매는 어렵다, 온라인으로 가자가 아니라 여기에서 그것이 독특한데 나의 사업 모델을 유지하면서 새로운 비즈니스 기술 구조를 붙이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뭐냐 하면 일단은 1차적으로 그전에는 리어카를 이제 그 판매하시는 분들께서 끌고 다니셨는데 이것을 이제 일종의 전동차로 바꾼 것이죠. 이게 대당 한 2천만 원이 넘는 상당히 생각보다 고가이고요. 그 1년에 매출을 1조 정도 하는 회사에서 2천만 원짜리 10,000명이 넘는 분에게 보급한다고 하는 것은 상당한 형태의 자본 투자가 들어가는 것이죠. 그것도 또 이것도 개발해야 되고요. 그래서 일단 어찌됐든 이 전동차를 개발하고 그래서 첫 번째는 기동성이 좋아졌고요. 전동차는 이 안에 사실은 냉장고입니다. 이게 움직이는 냉장고이기 때문에 신선식품을 보관할 수 있게 되었고, 그다음에 이 안에 여러 가지 와이파이 대응이라든지 결제 기능을 다 넣어가지고 움직이는 판매점으로 기능할 수도 있게 했습니다. 뭐 그것은 하드웨어적 개선이죠. 중요한 것은 이미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그 제품군을 또 바꾼 것이죠. 그래서 지금은 처음에는 이제 야쿠르트만 팔았는데 처음에는 이것을 확장하는 데 있어서 어떤 가능성이 있을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일단은 커피를 한번 시작해 보았다고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콜드 브루라고 하는 형태의 커피인데 커피를 넣어서 이렇게 한번 유통을 시켜 보았더니 의외로 반응이 좋았고, 그래서 그 이후에 지금은 소위 이름도 아예 HY 회사 이름을 바꾸고요. 뭐 우리가 흔히 하던 야구르트 아주머니가 아니라 프레시 매니저 이름을 바꾸면서 이 안에 들어가는 기본적인 비즈니스 컨셉이 뭐냐 하면 주문을 하면 직접 프레시 매니저가 갖다 준다. 그 다음날 바로. 새벽 배송하고는 완전히 또 다른 개념입니다. 그리고 갖다 주면서 그 안에 들어가는 물품은 야쿠르트와 음료 수준이 아니고 밀키트까지 넣어서 파는데 그 기본적인 그 프로덕트, 즉 이 식품의 컨셉이라고 하는 것이 요즘 나오는 건강, 유기농 이런 개념들이 완전히 다 들어가 가지고 제품 개념을 바꿨다고 하는 것이죠. 제가 이제 소위 말해서 이 개념이 이제 여기에 이제 나오는데 하드웨어적 개선은 소위 말해서 그 전동차로 완전히 바꾸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아이템 자체도 신선하고 유기농적이고 친환경적이고 하는 이런 개념으로 그 아이템 구조를 바꾼 것이죠. 이것도 사실은 이제 유통이기도 하나 또 사실 제품 자체의 특성까지도 완전히 전환하는 일종의 그 사업 모델 변화의 하나의 케이스입니다. 자, 이제 마무리로 제 말씀을 이제 하겠습니다. 키 메시지는 결국은 이제 기존 아날로그 방식은 굉장히 돌덩이처럼 무거워지고 있고 이대로 가가지고는 식품 산업도 물론이고 기존에 하던 방식대로는 살아남기 어렵다는 거죠. 그러면 그것이 유통이든 생산이든 어떠한 단계이든 간에 데이터와 연결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사업을 이제 디지털 관점에서 재해석하는 이런 형태의 그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제가 표현하는 표현으로는 디지털 피보팅을 하면은 아날로그 돌덩이가 디지털 금덩이가 된다. 그리고 그런 사례는 제가 미리 이제 앞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현실에서 전개되고 있는 실제 상황이라는 거죠. 제가 몇 가지 사례를 말씀드렸지만 이런 사례는 정말 무수히 많습니다. 제가 뭐 100개, 200개까지도 소개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음식 배달, 식품 유통, 정육점, 세탁소, 주차장 같은 어떤 비즈니스까지 완전히 재탄생하고 있는데 식품 산업도 식재료의 생산에서 식품의 생산 그리고 가공, 유통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디지털 혁신이 진행되면서 완전히 새로운 기회가 열리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관점에서 식품 산업을 디지털 시대에 맞게 한번 재해석해 본다는 것, 그것이 오늘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고요. 그래서 그럼 이런 그 디지털 기회를 잡기 위한 전략적 접근은 뭐냐? 제가 이제 7가지인데 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빅데이터로 빅싱크 해야 된다는 거죠.
데이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한번 다시 확인을 해보고 그걸로서 빅스탱크, 이 사업 모델 자체를 크게 한번 생각을 해봐야 가능성이 보인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것은 선택이 아닙니다. 필수입니다. 하면 살고 안 하면 죽는 그런 게임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근데 의외로 또 전통적 아날로그 영역일수록 기회는 크다는 것이죠. 이미 구글, 페이스북 이런 이야기 흔히 하는데 그런 회사를 따라가고 그런 비즈니스 모델을 만드는 것은 일반적으로 거의 불가능하고요. 이미 아날로그 사업을 하는 회사 입장에서는 더욱 그러합니다. 따라서 제가 그 정육점, 야쿠르트 아줌마, 소위 말해서 피자 배달 이런 걸 말씀드렸듯이 너무나 전통적이고 별다른 가능성이 없어 보일수록 오히려 기회는 더 크다. 그리고 그것은 추상적인 선언이 아니라 실질적인 사례가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조그맣게 시작해서 크게 확장을 하는 것이고, 네 번째, 다섯 번째, 이 과정에서 기술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미 이런 기술은 이미 굉장히 보편화되어 있고요. 충분히 돈 주고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기술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기술은 충분히 구입할 수 있습니다. 근데 기술을 이해하고 내가 어떻게 활용하느냐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는 것이고, 그런 면에서 외부에 있는 그 AI와 디지털 기술과 내부의 사업 경험을 연계하는 것이 중요하고, 마지막으로는 역시 이제 이런 흐름에 대해서 조직 문화적으로 그리고 리더십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수 보내주십시오. 예. 자, 딜로이트 김경준 부회장님의 첫 번째 슈퍼토크 함께. 번째 토크를 통해서 정말 호기심을 갖게 했고, 전통 방식 피보팅 하자. 어떻게 보면 이제 전통 방식에서 벗어나서 디지털로의 축을 옮겨가는 그런 내용이 될 텐데, 또 호기심 있는 궁금한 내용들은 잠시 후에 패널 토크가 있기 때문에 그때 또 질문을 이어가도록 하겠고요. 자, 두 번째 슈퍼 토커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삼성물산 인터넷 사업부장 이사로 재직하실 때 삼성몰을 또 오픈하신 경험도 있으시고요. 주식회사 옥션의 대표이사,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초대 회장을 역임하셨습니다. 이니시스 대표이사와 코글로벌닷컴 회장을 맡고 계시는 우리 이금용 회장님께서 신유통 채널을 활용한 농산물 유통 혁명이라는 주제로 오늘도 두 번째 슈퍼토크 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께서 박수로 보내주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이금용입니다. 오늘 이렇게 익산 식품 클러스터에서 여러분들을 만나게 돼서 굉장히 반갑습니다. 앞전에서 우리 김경준 부회장께서 아날로그 돌덩어리를 디지털 금덩어리로 만들자, 이 표가 아주 지금 굉장히 와닿는데요. 저는 주로 그동안 유통을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홈플러스라고 하는 할인점도 제가 아이디어를 내서 제가 이름을 짓고 제가 만들었다가 IMF 때 영국의 테스코로 매각을 했고, 그 뒤에 삼성몰이라고 하는, 지금은 이제 AK몰이 됐지만 인터넷 쇼핑몰을 만들었고, 또 어떻게 보면 근대적으로 우리나라 최초의 쇼핑몰이라고 할 수 있는 옥션을 만들어서 오늘날 쇼핑몰의 효시가 됐습니다. 제가 옥션을 만들어 갖고 여러 가지 이제 좋은 경험이 많은데, 지금도 눈에 선한 게 울릉도에서 그 오징어를 파는 정영수라고 하는 분이 저한테 오징어 한 축 20마리를 선물로 보낸 적이 있는데, 옛날에는 오징어를 팔면은 전부 다 포항이나 대구에 있는 그 수십장들이 와서 가격도 모르고 그분들이 그냥 가져가는 대로 돈 주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는 옥션 사이트에서 고객을 직접 만나고 또 하니까 너무너무나 좋다 그러면서 저한테 선물을 보내던 적도 있고, 또 이쪽 지리산에서 꿀볼 하시던 분이 옛날에는 자기가 꿀볼 파는 게 이게 얼마인지, 고객이 어떤 가치가 있는지도 몰랐는데 저희 옥션 사이트에서 팔면서 너무나 행복하다고 저한테 보내주신 적도 있습니다. 이러한 제가 본격적으로 시작했던 쇼핑몰은 지금은 일반적이 되어버렸고, 또 아침에 식품 배송을 하고 있는
마켓컬리라든지 오아시스라든지 이런 쪽까지 식품은 발전이 돼서 소위 말해서 산지에서 직접 이제 배달을 하는 이런 유통 경로도 많이 단축이 됐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러한 디지털 비대면화에서 과연 식품이나 농산물을 좀 더 고객한테 매력적으로 팔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또 좀 더 사람들이 정확하게 또 쉽게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막 이러한 생각을 계속 하게 되고, 몇 가지 제가 오늘 익산에서 이 슈퍼토크에서 제안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첫 번째, 우리가 제일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소위 말하면 좀 전문 용어입니다만 버티컬 플랫폼입니다. 제 후배가, 제가 고향이 인천이라 제 후배가 이제 인천에 많이 있는데, 인천에 그 셀트리온이라고 하는 유명한 그 이제 의학 회사, 메디신 바이오시밀라 회사가 있죠. 이 회사가 인천 송도에 있는데, 이제 아무래도 서울에서 송도로 와서 사는 분도 계시고 다니는 사람도 많으니까 아침, 점심, 저녁을 다 제공해 줘요. 근데 딱 만나서 얘기해 보면, 선배님 아침, 점심, 저녁을 다 제공해 줘서 너무 좋은데 밥맛 하나는 끝내줍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뭐 다른 반찬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밥이 맛있다는 거예요. 밥이,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우리 농업도 이제 옥션이나 마켓컬리나 다양한 쿠팡이나서 파는 하나의 식품이나 식자재에서 넘어가서 이제 버티컬로, 이 수직으로 된 플랫폼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쌀이면 쌀, 사과면 사과, 배면 배, 이렇게 수직으로 된 이 플랫폼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식을 내가 먹을 때는 내가 일식당 주인이야. 그 일식당 주인 입장에서는 어디 쌀을, 김제쌀을 하면은 제일 생선하고 조화가 되는지, 이런 푸드 칼럼니스트, 소위 푸드 어널리스트들이 앞으로 많이 나와야 된다, 이게. 그래서 이제는 단순히 그냥 식품을 사서 먹는 거, 신선도가 좋다는 게 아니라 그 식품의 또는 농산품의 오리지널, 또 오리지널이 가지고 있는 우리가 보성 녹차다, 보성 수박이다, 다 이유가 있는 거 아닙니까? 토질서부터 환경부터 다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그 컨텐츠를 독자 또는 고객들한테 제공해 주면서 그 콘텐츠에 의해서 이 구매가 일어날 수 있도록, 소위 말하면 단골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이러한 소위 말하면 상품과 콘텐츠의 조합이 절대적으로 일어나야 된다. 이거는 앞으로 정부나 또 농식품부나 많은 부서가 어떤 지원을 해서라도 한국에 있는 많은 농산물이 단순한 쇼핑몰에 의해서 팔리지 않고 콘텐츠와 그 안에 들어가는 오리진과 다양한 해석이 같이 들어가 있는 이런 버티컬 콘텐츠들, 이것을 앞으로 우리 농업에서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문제가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 우선 그런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야 이제 한 단계 더 이제 많은 품종들이 개량이 돼서 그 개량된 게 그 버티컬 콘텐츠로 이제 플랫폼으로 올라가면서 새로운 식품들 또는 새로운 농산물들의 발전이 이루어질 것이다. 우선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우리 지방자치제나 우리들이 이제 많이 하고 있는데, 제가 해외에 있는 이런 삼성물산 출신이라 해외에 있는 분들을 많이 이렇게 요새도 만나게 되는데, 정말 하나 반가운 소식이라고 그럴까요? 원래 이 쿠웨이트 사람들이요, 중동 사람들이 원래 이 매운 걸 안 먹는데요. 근데 이 대한민국의 불닭 볶음면이라는 게 들어가면서 이제는 아주 중동 사람들도 매운 거, 또 라면 이런 굉장히 좋아한대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소위 말해서 K푸드라고 하는 것은 이제 미국이나 선진국이나 또 이런 데를 떠나서 이제 전 세계 식품으로 발전하고 있다. 우리도 요새 신문에 보면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나오는 특산품 해외 수출에 대한 뉴스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일본에 계신 교포들 만나보면 우리 신주쿠에 있는 신오쿠보 거리에 한국 식당만 200개 정도 된대. 200개 되는데, 이제 그 신오쿠보 거리에 있는 한국 식당은 전 일본에서 꼭 동경 가면 들러야 될 명소로 바뀌었답니다. 그만큼 한국에 관한 이런 식품이나 이런 식자재나 또 이것이 굉장히 지금 전세적으로 넓혀가고 있는데, 그럼 이런 식품이나 식자재를 어떻게 공급할 것이냐, 또 어떻게 그 해외에서 우리 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쉽게 구매할 것이냐, 이런 문제가 사실 그동안 계속 거론되어 온 문제인데, 지금 이제 많이 풀리고 있는 것이 결국은 세계적인 온라인 사이트를 이용하자. 그래서 이제 나온 것이 아마존이나 이베이나 뭐 징동닷컴이나 티몰이나 쇼피나 이런 수많은 소위 말하는 온라인 글로벌 사이트에 우리 식품을 넣어서, 그래서 쉽게 현재 있는 사람들을 살 수 있고 맛볼 수 있도록 하자. 이것이 이제 산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거에 소위 말하면 온라인을 통한 이러한 그 이커머스, 우리는 뭐 시비트라고 얘기하는데, 이거를 좀 조직적으로 하자. 조직적으로 예를 들면 뭐 식품 클러스터 내에서는 어떨지 모르겠는데 전담 부서를 만들어서, 왜냐하면은 이런 아마존이나 이런 뭐 쇼피나 이런 데도 사실 그 물건을 팔기 위해서는 그 상품의 디스크립션이라든지 데이터라든지 성향이라든지 또는 인플루언서를 이용한다든지 이 다양한 마케팅 방법이 따라가야 돼요. 따라가야 되는데, 이게 예를 들면 뭐 한 군이다, 뭐 보성군이다, 뭐 어디다, 한 시에서 단순히 유통업자에게 물건은 팔 수 있지만 이러한 기법까지 하기는 어렵다.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이런 다양한 기법과 그리고 마케팅, 그 다음에 온라인을 통한 또는 물류를 어떻게 통합적으로 해서 대한민국에서 나오는 이러한 K푸드와 식품을 종합적으로 해외에 알릴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방법은 있지만 그거를 조직적으로 하고 그거를 데이터를 분석해서 어느 지역에는 집중적으로 어디에 제품이 더 많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할 수는 없을까? 이러한 점들이 앞으로 좀 더 연구되고 우리가 조직화된다면 대한민국에 있는 식품이나 식자재들이 굉장히 글로벌로 더 뻗어나갈 수 있다. 최근에 금년도 통계인데요, 금년도 이제 아마 거의 확실할 겁니다. 농산물 수출이 식품 포함해서 100억 불이 이제 처음 넘어갈 거고, 이 정도 수치면은 우리나라 가전 수치와 거의 가전 수출 수치와 맞먹는 건데, 이러한 농산물의 수출을 더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세계적인 온라인과의 제휴, 그 다음에 디지털 마케팅, 그 다음에 조직적인 신선식품의 물류 시스템, 이런 것들을 좀 더, 아무래도 우리가 전라북도가 이런 농산물의 본고장이고 앞으로 계속 성장해야 되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이쪽 진영으로 나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평소에 제가 많이 생각하던 건데, 이런 이제 일본은 벌써 농업이라는 용어를 잘 안 쓰죠. 다 식자재라는 용어를 씁니다. 요새는 뭐 밀키트도 많이 발달하고 여러 가지 했지만, 역시 식당이나 또는 뭐 대형 이런 음식점에 들어가는 식자재를 어떻게 만들고 공급하느냐, 이게 이제 마케팅에서도 굉장히 중요한데, 제가 하나 좀 안타깝게 느끼는 것은 우리 전주나 뭐 익산을 중심으로 한 우리 전북에서 우선 정말 유명한 식자재 박람회를 매년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뭐 물론 식자재 박람회 하다 보면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사람들이 숙박해야 될 때도 있고 전시장도 필요하지만,
이거는 굉장히 필요합니다. 이 식자재 박람회, 다시 말해서 이 유통에서 중요한 축 중에 하나가 박람회예요. 박람회. 이 진짜 대한민국에 뭐 여러 가지 유명한 박람회들 코엑스에서 많이 있지만 식자재하고 식품에 관해서 많은 이 전라북도 또는 익산 또는 전주 이쪽 이 본고장에서 일어나는 박람회가 대한민국에서 제일 유명하다. 이거를 달성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그 해에 그 식당이나 또는 급식이나 또는 이런 수많은 그 식품 업체들도 모이고, 그리고 또 그 다음에 그 제공하는 수많은 그 새로 만든 업체들도 모이고, 이 장을 꼭 좀 만들어 달라. 이걸 갖다가, 이건 어떤 의미에서 소규모적으로 오면은 거의 상시 일어날 수 있을 정도로 이 박람회 사업이라는 거는 굉장히 이 파급 효과가 크고 연관 효과가 크다. 그리고 이 박람회를 할 때 꼭 우리가 초청해야 될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해외에 한식당하는 또는 해외에서 한국 식품을 유통하는 업체들을 초청하자. 우리가 그 사람들을. 그래서 거기서 그 박람회에서 새로 나온 상품과 새로 나온 모든 것을 보여주면서 같이 개발하고 또 같이 세미나를 하고 같이 하자. 소위 말하면 식자재 박람회는 꼭 이거는 새로운 유통 구조를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해외 나가서 한국의 식품들을 이렇게 사고 그 다음에 시장 조사를 해보면요, 한국 식품이 많이 팔리는 곳이 이름이 뭐라고 돼 있냐면 아세안 푸드라고 돼 있어요. 아세안 푸드. 그러니까 코리안 푸드만 따로 파는 게 아니라 이런 아세안 식품을 전체적으로 파는 이런 슈퍼나 마트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런 식자재 마트가 국내에서 먼저 시작을 하지만 이걸 좀 더 범위를 넓혀서 아세안 우리 식자재 푸드를 우리 대한민국에서 또는 필요하면 전라북도에서 시행해서 완전히 이거를 하나의 마켓의 중심지로 만들어 보자. 이것이 실제로 우리가 전체적으로 앞으로 식품 유통을 더 넓히고 체계화하는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다. 이게 지금의 단순한 구조에서 물론 처음부터 잘 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노력을 해서 국내에 있는 식당이나 또는 대형 이런 업체들에 대한 식자재 공급, 그 다음에 해외에 있는 지금 수많은 한국 식당들의 셰프와 유통업체들의 초청, 그 다음에 3단계로는 결국은 어떻게 전체적으로 소위 말해서 아시안 푸드를 총괄하는 우리 이기주션 박람회를 통해서 우리가 이러한 아세안 새로운 푸드의 이제 본산이 되자, 이렇게 저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왕 자리에 여기 온 김에 우리 전라북도가 이제 많은 식품 업체들이 들어오고 우리 식품 클러스터에도 들어오고 농촌진흥청 들어오고 이제 이 식품의 본산으로 많이 지금 바뀌고 있는데, 특히 새만금이라든지 이런 전라북도가 해야 될 또 하나 식품 유통의 중요한 거를 저는 스마트팜으로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코트라에 스마트팜 협의회가 95개 업체가 있습니다. 물론 지금 엔싱이니 수많은 이제 회사들이 이제 있는데, 지금 쿠웨이트 나갔죠, 사우디 나가죠, UAE 나가죠. 이제 대만은 또 안동에서 하고 있어요. 이 앞으로 펼쳐질 이 수많은 기술과 농업의 결합, 이거를 좀 어떻게 한 군데 모아서 이 사람들이 그냥 원스톱으로 유통하고 할 수 있도록 이 스마트팜 단지를 적극적으로 만들자. 그냥 이제 농업을 갖고 새로운 기술로 새로운 농업을 만들 수 있다면 무조건 전부 새만금이 되던 전북에서 와서 전부 다 이 클러스터로 해갖고 서로 저기를 하자. 그러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게 대학이 필요해요.
물론 뭐 우리가 전북대학이다, 저는 뭐 전주대학이다도 있지만 서울의 유명 대학의 분교도 우리가 유치하자. 유치해서 컴퓨터공학과, 그 다음에 이런 그 농업과 뭐 이런 뭐 종자와 이런 융합되고 있는 이런 세계 최첨단, 소위 말하면 이제는 실리콘밸리로 가는 게 아니라 우리는 푸드밸리로 간다. 이게 우리는 푸드밸리야. 실리콘밸리는 옛날 얘기야. 이럴 정도로 우리 젊은이들이 모일 수 있는 이 농업을 갖고 이걸 만들어 보자. 이게 얼마든지 우리가 가능하고,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요, 우리나라 김치가 약 1억 포기가 필요하대요. 연간 1억 포기. 근데 그 중에서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거 지금 5천만 포기밖에 안 된대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일본, 중국의 알몸 김치를 지금 수입하고 있는 거야. 이건 스마트팜으로 오면 얼마든지 어떤 공간에서도 김치를 만들어낼 수 있다. 이런 거를 우리가 좀 적극적으로 해서 이러한 새로운 우리 농산물의 유통과 재배와 이 새로운 전략으로 우리가 한번 들어가 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대략 뭐 좀 제가 빨리 얘기하느라고 전체적으로 버티칼에 관한 거, 그 다음에 전 세계 온라인을 통한 우리 K푸드, 그리고 전시회를 하자. 그리고 전시회에서 우리 해외에 있는 한식당 셰프들도 부르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아세안 푸드, 소위 말하자면 이제 제가 모델로 하는 데는 이태리 볼료나 식품 박람회 같은 거죠. 거기 가면 뭐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런 걸 우리가 좀 하도록 하자. 그리고 앞으로 농업과 기술의 결합인 이 스마트팜, 무궁무진하죠. 스마트팜을 우리 이 전라북도 또는 뭐 전주와 익산이 중심이 된 데가 우리가 이제 단지로 하자, 이렇게 새신 유통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평소에 제가 하나 좀 건의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지금 대한민국에도 수많은 외국인들이 여기 지금 3년 동안 이제 외국인 고용자로 이제 근로자로 일하고 있어요. 저는 이분들한테 이 저녁이 되건 뭐 주말이 되건 이분들한테 좀 한식 그 좀 주방 교육이라고 그래야 되나, 셰프 교육이라 해야 되나, 한식 좀 그 주방 셰프 교육을 좀 시켜주자. 이분들한테 한국 음식을 어떻게 만드는지, 6개월 코스인지 1년 코스인지. 그래서 이분들이 여기서 3년 끝나고 해외 나가서도 해외 한식당의 주방장이나 아니면 또 주방은 자기가 직접 한식당을 만들 수 있도록 우리가 여기서 교육을 좀 시켜주자 한번. 그리고 그분들 중에서도 한식을 좋아하는 분들이 많으니까 우리가 낮에는 뭐 그냥 일을 하고, 또 아니면 3년 끝나고 6개월이든지 1년이든지 이 교육기간을 줘서 교육을 시킬 수 있도록 해서 이 한국의 식자재와 한국의 음식이 좀 더 해외에 많이 나갈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구성해 보자. 이것도 평소에 제가 좀 많이 고민하던 내용입니다. 제 뒤에 또 우리 젊은 이진영 대표가 이 데이터를 가지고 과연 이 농업과 식품을 어떻게 분석할 것이냐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저는 주로 아젠다를 던지고, 뭐 당장 해결은 되지 않겠지만 평소에 제가 가지고 있던 이런 새로운 농식품에 대한 유통의 변화와 한 단계 더 발전된 것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 거냐 하는 것 위주로 말씀을 드리고 제 강의를 오늘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박수 보내주십시오. 코글로닷컴 이금용 회장님의 K 팝을 넘어서서 이제 K 식자재를 좀 넓혀보자는 방법, 그리고 스마트팜 얘기까지 또 해주셨는데요. 또 궁금한 얘기는 이따가 패널 토크를 활용해서 또 질문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3인 3색 마지막 세 번째 슈퍼토커, 성균관대학교, 상명대학교, 그리고 서울과학종합대학원 빅데이터 MBA 겸임교수로 재직했었고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의료정보학 박사, 그리고 뉴욕 주립대 테크니컬 매니지먼트 공학 석사이십니다. 현재 LG CNC 빅데이터 사업 리더와 한국지식경영학회 부회장직을 맡고 있습니다.
데이터 세상의 디지털 마케팅 활용이라는 주제로 오늘 강의를 해주실 데이터 마케팅 코리아 이진영 대표이사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이진영입니다. 오늘 그 데이터를 가지고 마케팅을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드려보려고 하고요. 그 많은 주제가 있겠지만 오늘 말씀드린 거는 우리가 트렌드를 아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그 트렌드를 마케팅에 어떻게 활용해서 소위 말해 어떻게 써먹을지, 이런 얘기를 드려보려고 합니다. 이걸 넘기면 되겠죠? 예, 좋습니다. 그 몇 년 전인데요. 제가 부산시하고 관광에 대해서 분석을 한번 해봤어요. 부산에 10대 관광지가 있거든요. 센텀시티, 자갈치 시장, 해동 용궁사 뭐 이런 데들이 있어요. 근데 부산에서는 뭐가 궁금했냐면 그 외지인들, 부산에 살지 않는 사람들이 부산에 와서 돈을 딱 쓰게 만드는 그런 곳을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부산에서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곳, 제일 유명한 곳이 어딜까 이렇게 연구를 했는데 여기에 신한카드라는 카드 데이터를 한번 붙여봤거든요. 그랬더니 이렇게 돈을 쓰더라고요. 센텀시티에서 1,500억, 자갈치 시장에서 1,000억, 뭐 이 정도씩 써요. 굉장히 많이 쓰죠. 자, 이 데이터를 기준으로 여러분들 보시면요, 어느 순서대로 개발을 하면 돼요? 이 순서대로 센텀시티, 자갈치 시장 이거대로 개발을 해가지고 외국인이나 아니면 외지인들을 갖다 끌어들이면 되겠죠. 근데 제가 생각을 가만히 해보니까 돈은 저기서 쓰는데 사람들이 관심 있는 곳은 혹시 다른 데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의 관심사의 데이터는 어디에 있냐면 우리가 뭐 SNS에 해시태그라든지 어디 갔다 오고 나면 막 자랑하려고 올리잖아요. 그런 데이터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데이터들을 한번 붙여봤습니다. 그걸 온라인 버즈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커뮤니티 카페 이런 데서 어디를 얘기하는지를 봤더니 1등이 감천문화마을이에요. 이거 이상하더라고요. 그리고 2등이 태종대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까 돈 쓴 곳하고 사람들의 관심사가 다른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감천문화마을이 어떤 데인지 아세요? 이런 부산의 산토리니라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예뻐요. 보이시죠? 이런 곳이 감천문화마을인데 여기가 이제 예술마을의 이미지도 있고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감천문화마을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문서들을 다 모아가지고 제가 분석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연관어로 이런 것들이 떠요. 한번 보세요. 뭐 어린 왕자, 저 어린 왕자 전망대에서 사진 찍으면 되게 잘 나와요. 그리고 골목 구석구석 뭐 감성의 느낌이 너무 좋다. 내용들 한번 쭉 보시면 이 중에 부정적인 내용이 보이세요? 그런 게 없죠. 다 긍정적인 내용이에요. 근데 중요한 거는 여기 돈 쓸 곳이 보이세요? 돈 쓸 곳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많이 가고 많이 좋아하지만 돈 쓸 데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부산에서 뭐 하면 되죠? 감천문화마을에 돈 쓸 곳을 마련하면 가장 유명한 관광지가 탄생하는 거예요. 지금 보시면 저는 카드 데이터 그리고 버즈 데이터 이 두 가지 데이터를 붙여서 봤잖아요. 한 가지 데이터만 봤을 때하고 두 가지, 세 가지 데이터를 붙여볼 때 인사이트가 바뀌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도 이제 마케팅에서 소비자의 마음을 알고 싶잖아요. 그런 것들을 할 때 여러분들이 하나씩 데이터를 활용해서 소비자의 마음을 읽어보는 그런 연습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을 도와주는 툴들이 되게 많아요. 온라인에 디지털 마케팅 툴, 데이터 마케팅 툴 뭐 이런 것들 한번 쳐보세요. 막 수천 개, 수만 개가 뜨거든요. 근데 뭐가 좋은지도 모르는데 어쨌든 굉장히 예쁘고요. 마케팅 툴들은 좀 예뻐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잘 여러분들한테 데이터를 공급을 해주는데 문제는 뭐 데이터를 보고 있는 사람의 능력이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가 착각을 하는 게 뭐냐면 데이터가 잘못돼서 우리의 전략이 바뀐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아니고요. 데이터는 똑같은 데이터를 받았는데 그 데이터를 해석하는 사람의 능력이 바뀌어서 그 능력이 다르기 때문에 전략이 바뀌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뭘 해야 되죠? 그래서 공부를 하고요. 업무 경험을 쌓는 거예요. 자, 근데 모든 사람이 공부를 하고 업무 경험을 쌓는다고 다 역량이 끝까지 안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다른 방법을 쓰기 시작합니다. 그게 뭐냐면 마케팅의 절대적인 신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신이 뭘 얘기해 주냐면 이 데이터들을 쫙 보면서 여기서 제일 중요한 숫자를 딱 찍어줘요. 이 숫자가 제일 중요한 거야.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그 숫자에 따르면 너는 이런 행동을 해야 돼 라고 의사결정을 해줘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그렇게 의사결정을 하면 당신은 이런 일이 벌어질 거야 라고 예측까지 해줍니다. 이게 누굴 것 같아요? 네, 이게 바로 인공지능이에요. 네, 그러니까 인공지능이라는 친구가 다른 일을 하는 게 아니고 이 세 가지 일을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숫자가 뭐고, 당신이 해야 될 일은 뭐고,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예측해주고. 자, 사람도 뭔가 반복적인 일을 계속하면 전문가가 되고 장인이 되잖아요. 예, 이걸 기계학습이라는 걸 통해서 이렇게 반복적으로 하거든요. 그러면 이 인공지능이 그 분야에 대해서는 장인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람보다 더 뛰어난 능력을 발휘하고 더 잘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자, 이거는 비단 마케팅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영역, 예, 농업, 식품, 뭐 할 것 없이 영업, SCM 모든 현장에서 이 인공지능이 사람의 능력을 뛰어넘는 싱귤레러티라는 표현을 쓰는 그 지점들을 자꾸 우리는 맞이하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어떤 일을 해야 될까라고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인공지능으로 유명한 회사들이 있어요. 저는 뭐 아마존, 구글, 뭐 애플 뭐 이런 거 떠올릴 수 있고요. 국내에서도 카카오, 네이버, 삼성전자, LG, 현대자동차, KT 다 인공지능 잘하는 회사들 맞죠? 요즘 계속 인공지능 잘한다고 선전을 하는데 너무 웃긴 거는 이들이 언제부터 인공지능 회사였어요? 네, 그런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대동단결해서 다 자기네들이 인공지능 잘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딱 보면 인공지능을 잘하는 회사로 포지셔닝을 못하면 미래는 다 죽는 거예요. 네, 그걸 이미 알고 그렇게 포지셔닝을 하는 거예요. 이게 과거에 똑같은 일이 벌어졌거든요. 바로 인터넷이 등장할 때였어요. 그때 인터넷 학원, 소위 말해 컴퓨터 학원이라는 게 그냥 곳곳에 가면 다 있었고요. 사람들은 컴퓨터 학원에 가서 TCP/IP, WWW, 뭐 PC 통신, 나우누리, 두루넷 막 이런 것들을 배웠거든요. 근데 지금 잘 생각해 보세요. 그 인터넷 학원이 있어요? 네, 인터넷 학원은 다 없어졌어요. 근데 인터넷이 없어진 게 아니라 인터넷 학원만 없어지고요. 뭐가 남았냐면 인터넷으로 만든 서비스만 남았어요. 자, 그런데 지금 데이터 시대로 가는 4차 산업혁명의 시대가 왔는데 너무 재밌는 게 똑같이 데이터 학원들이 엄청 생겼습니다. 데이터 사이언스 학과, 빅데이터 학과, 모든 대학에 학사, 석사, 박사가 다 깔렸고요. 그 다음에 정부기관에서 그 과를 만들어가지고 계속 교육을 시켜주고 있어요. 자, 미래는 어떻게 되겠어요? 똑같죠? 이건 다 없어져요. 그리고 남는 거는 빅데이터라고 만든, 인공지능으로 만든 서비스만 남아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목해야 되는 건 뭐냐? 빅데이터, 그리고 인공지능으로 만들어지는 서비스가 뭐가 나오고 있고 그 중에 빨리 크는 곳에 주식 투자를 하세요. 아니면 내가 그런 회사를 만드세요. 그런 일들을 하시면 여러분들이 미래의 구글이 되고 미래의 네이버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인터넷 시대와 빅데이터 시대, 데이터 시대에 차이가 있어요. 하나의 차이는 뭐냐면 인공지능이라는 말 자체가 주는 거거든요. 인공지능 시대는 인터넷 시대하고는 조금 다르게 사람을 닮은 기계를 만들어내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캐릭터가 나와요. 이 캐릭터들이 등장을 하는데 이 왼쪽에 있는 캐릭터가 미카엘이라는 그 인스타그램에 지금 많이 활동하고 있는 패션 모델이에요. 뭐 딱 보면 인공지능 같기도 한데 처음에 이 친구가 등장을 했을 때는 저게 혹시 사람이 분장한 게 아닐까라는 막 의심을 받았거든요. 한번 보실래요? 표정이나 동작 이런 게 좀 많이 자연스럽죠. 그러다 보니까 이 친구가 인기도 많아져서 지금 인스타그램에 팔로워가 한 300만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인스타그램 팔로워 300만이면 정말 탑 모델급이고요. 그들과 PPL이나 이런 거 한번 찍으려고 그러면 뭐 수억 원씩 내야지 한번 작업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오른쪽에는 루이라고 우리나라의 인공지능 모델이거든요. 한번 보시겠어요?
친구는 노래도 잘해요. 한번 들어보세요. 떠올렸습니다. 여러분 모두 행복하세요. 예, 재밌죠? 저는 우리나라 인공지능이 더 이제 사람같이 보이기도 하는데요. 미래에는 아마 광고 모델들도 다 인공지능 모델로 바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장동건이라는 예를 들어 모델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활동을 본인도 하지만 본인은 광주에서 촬영을 하고 그 다음에 서울에는 자기 인공지능 모델을 보내서 촬영을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뭐 보이스피싱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아마 여러분들 부모님의 얼굴 그대로 목소리 그대로 전화가 올지도 몰라요. 그래서 아들아 딸아 나 지금 힘들어 죽겠다 돈 좀 붙여라.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거든요. 그럴 때 어떻게 돈을 안 붙여요? 그러니까 악용을 하는 것도 있지만 아마 많은 캐릭터의 전쟁의 시대 이렇게 싸움이 될 겁니다. 자, 제가 전쟁의 시대라고 얘기를 드린 이유는 뭐냐면 인터넷 시대에서도 어떤 일이 벌어졌냐, 작은 인터넷을 서비스를 하는 업체들을 큰 인터넷 서비스를 하는 업체가 다 먹어버렸어요. M&A라고 하죠. 그게 구글이고 우리나라에서는 네이버입니다. 자, 그러면 인공지능 시대에는 어때요? 작은 캐릭터들을 큰 캐릭터들이 다 M&A를 시켜서 큰 캐릭터가 굉장히 많은 능력을 가진 그런 인공지능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시대로 바뀔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마케팅에서 그러면 데이터를 활용해서 이런 인공지능의 기술을 활용해서 여러 가지를 써먹을 수 있는데 오늘은 제가 시간 관계상 한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여러분들이 마케팅을 잘한다, 뭐 관심이 많으실 텐데 그 방법 중에 하나가 메가 트렌드를 읽어내는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 아니면 우리 분야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만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으면 여러분들은 그거에 관련된 얘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소비자들은 거기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다 반응을 해주거든요. 이 방법을 제가 알려드리고 이 방법은 오늘 강의를 딱 듣고 나면 여러분들이 바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자, 집단지성의 힘을 활용하라라는 얘기인데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마 아까 제가 화면을 잠깐 보니까 여기 젊으신 분도 굉장히 많던데 이게 어떤 유튜버의 댓글에 달린 글이었고요. 얼마 전에 우리나라하고 중국하고 김치 전쟁이 있었잖아요. 중국이 자꾸 김치가 본인이 원조라고 한번 우긴 적이 있어가지고 엄청 싸웠었는데 그때 이 댓글 때문에 그 김치 전쟁이 더 폭발하면서 촉발됐거든요. 혹시 이게 어느 유튜버에 달린 글인지 아시겠어요? 먹방 유튜버인데 햄지라고 아세요? 햄지라는 되게 유명한 먹방러가 있는데 이 친구가 쌈을 만들어서 막 먹는 영상을 찍어서 올렸어요. 근데 그 밑에 댓글에 이 한국 사람이 달았겠죠? 이런 글을 갖다가 누가 단 거예요. 근데 먹방이나 뭐 이런 유튜브에서 댓글이 뭐 욕이 달리고 이런 것들은 흔한 일이니까 욕이 달렸다고 전쟁이 일어나진 않아요. 근데 뭐가 문제냐면 저 오른쪽 아래 보면 누군가가 좋아요를 딱 눌렀잖아요. 이게 문제였어요. 이게 누굴 것 같아요? 저게 햄지예요. 그러니까 햄지가 사실은 우리나라에서만 인기 있는 게 아니라 중국에서도 엄청 인기 있는 유튜버거든요. 근데 햄지가 저기다 좋아요를 누른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중국 사람들이 완전 공분을 해가지고 햄지를 이제 공격하기 시작하고 햄지가 올라가던 여러 플랫폼이 있었는데 햄지의 영상들은 더 이상 올릴 수 없다라고 다 해지 통보를 해버립니다. 자, 이때 햄지가 어떤 행동을 했을까요? 중국 사람들한테 대국민 사과를 했을까요? 그렇게 안 하고요. 햄지가 뭘 했냐면 김장을 담그기 시작해요. 그래가지고 김치를 맛있게 만들어서 먹는 영상을 올려버립니다. 야, 한국 사람들한테 그냥 완전 뭐 팬이 된 거죠. 한국 사람들은 햄지에. 이 영상이 햄지가 그동안 올렸던 모든 영상 중에 인기 순위 3위를 차지하고요. 아까 그 쌈을 만들어서 먹어서 싸웠던 그 영상 있잖아요. 그게 전체 영상 중에 1위예요. 이 얘기가 뭐냐면 중국과 김치 전쟁을 하고 있을 때 그거에 관련된 영상을 띄우니까 그 영상이 인기를 얻는 거예요. 자, 우리는 큰 메가 트렌드 속에서 우리가 그 안에 포지셔닝 할 수 있게 항상 위치를 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걸 잘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대부분 정치인하고 연예인들입니다. 이 일에 딱 있었을 때 유엔 중국 대사 장진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 사람이 갑자기 트위터에다가 김장을 해서 막 김장하는 사진을 올려요.
그리고 나는 이렇게 김장을 맨날 해먹는데 너네들도 해먹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김치는 중국 거다라는 걸 강조하는 거예요. 자, 중국 사람들이 좋아하겠죠. 자, 우리 정치인도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나경원 씨가 갑자기 김장을 하기 시작해요. 서울시장 나올 때. 그래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냐. 나는 중국에도 할 말하는 시장이 되겠다. 딱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송가인 씨는 갑자기 한복을 입어요. 왜냐, 그때 중국 사람들이 한복도 자기 거라고 우겼거든요. 그러니까 한복을 입고 김치도 한복도 다 한국 거니까 우기지 좀 마세요.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막 기사화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슈의 중심에 본인이 포지셔닝 하는 겁니다. 딱 마케팅이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자, 최신 트렌드를 알아야 되겠죠. 우리가 메가 트렌드를 알고 사람들이 뭘 좋아하는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알기만 하면 여러분들은 그걸 활용해서 계속 마케팅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걸 아는 방법을 알려드리겠는데 서베이를 많이 했어요. 지금까지는. 그래서 우리 브랜드나 경쟁사 브랜드나 아니면 소비자의 생각들을 질문지로 만들어서 물어보는데 이거는 돈도 좀 많이 들고 비용도 많이 들어가는 단점이 또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 제가 발견한 것 중에 제일 좋은 방법 하나 알려드리면 검색량을 확인하세요. 네이버 트렌드, 그다음 구글 트렌드, 유튜브 트렌드 이런 검색량이 다 무료로 오픈되어 있거든요. 그 사이트에 가시면 그냥 여러분들이 원하는 키워드 이걸 딱 치면 그 키워드에 사람들이 얼마나 검색했는지를 그냥 다 보여줘요. 자, 그래서 이 데이터들을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그거에 대한 트렌드나 추세나 이런 것들을 분석하면 우리나라 사람들, 전 세계 사람들의 속마음을 다 알 수 있어요. 너무너무 쉬운 방법이면서도 이거는 매출과 직결되는 정확한 방법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몇 가지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게 샐러드라는 키워드, 샐러드가 요즘 뜨고 있을까요? 지고 있을까요? 사람들은 샐러드를 많이 먹을까요? 아니면 점점 안 먹을까요? 제가 이렇게 딱 물어보면 헷갈리죠. 제가 항상 그래요. 데이터 분석할 때는 답을 보여주기 전에는 항상 헷갈려요. 근데 답을 보여드리잖아요. 그럼 다 똑같이 얘기하세요. 그럴 줄 알았대요. 뭘 그럴 줄 알아요? 모르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제가 보여드릴게요. 샐러드는 이게 3년치 정도의 트렌드거든요. 쭉 보시면 왼쪽으로 가다가 한 2년 차 됐을 때 쫙 올라가죠. 코로나 시즌을 맞이해서 오른쪽 보시면 쫙 올라가요. 그러니까 샐러드라는 것들이 사람의 관심사를 엄청나게 받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거를 세부 단어로 쪼개 보세요. 샐러드 배달, 샐러드 배송, 정기 배송, 샐러드 구독, 이런 관련된 서비스들 있잖아요. 이 중에서 가장 핫한 키워드들을 보여드릴게요. 3년치를 보면 샐러드 배달이라는 것들이 제일 높기도 하면서 계속해서 상승을 해요. 근데 저기 밑에 보면 샐러드 정기 배송 보세요. 1등으로 쫙 치고 올라가죠. 그리고 저 밑에 보라색 보시면 샐러드 구독. 여러분들이 만약에 지금 사업을 하신다면 샐러드 구독 서비스나 정기 배송 서비스를 하세요. 이거는 사람들의 마음을 계속 사로잡을 수 있는 그런 키워드입니다. 쉽죠? 이런 것들이 그냥 보이는 거예요. 데이터에서. 그리고 내가 뭔가 사업을 하고 이렇게 한다라는 거는 어느 시간만큼 인생을 거는 거잖아요. 그러면 최소한 이 정도는 확인을 하고 시작을 하는 게 저는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최근에 20, 30대가 두세 명만 모이면 전부 주식 얘기를 해요. 주식 얘기하는 거, 집 사는 얘기, 이게 다 지금 걱정거리 맞잖아요. 그리고 20, 30대만의 걱정거리는 아니죠. 40, 50대들도 여기에 관심이 많습니다. 자, 이 주식의 열풍이 젊은 층으로 막 내려가고 있다는 건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그럼 제가 또 한번 퀴즈를 내겠습니다. 주식과 관련된 용어 5개를 보여드릴게요. 동학개미운동, 포모증후군, 영끌, 비투, 주린이. 이 중에서 사람들이 제일 많이 검색하는 용어는 뭘까요? 한번 맞춰보세요. 헷갈리죠? 항상 이래요. 근데 답은 있어요. 답을 보여드리면 3번이었던 영끌이에요. 영끌. 그 다음이 동학개미운동, 주린이, 비투, 포모증후군이라는 단어 순서대로 관심이 있습니다. 자, 근데 제가 여기서 주목했던 단어는 맨 오른쪽에 있는 포모증후군이에요. 그게 최근에 가장 관심사가 높은 단어예요. 혹시 포모증후군이 뭔지 아세요? FOMO의 줄임말인데 Fear of Missing Out이라 그래가지고 뭔가 뒤처질까봐 두려움을 느끼는 거예요. 친구들이 모여가지고 자기는 집 사고 2천만 원 벌었다, 뭐 주식해서 1,000만 원 벌었다 이런 얘기할 때 내가 집을 안 사고 있고 주식을 안 하고 있으면 너무 두려운 거예요. 이런 단어를
증후군으로 만들어가지고 포모 증후군 하는데 이게 사람들한테 공감을 받는 단어잖아요. 이게 마케팅에서 이런 단어를 발견을 하면 우리는 야 이거 1억짜리 키워드 하나 찾았다 이런 표현을 써요. 소위 말해서 산삼 신만이들이 신봤다 하는 그런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꽂혀 있는 이런 단어 요걸 찾아가지고 여러분들이 지금 들었잖아요. 아마 많은 이제 마케팅의 문구들을 보시면 포모라는 단어가 막 들어가 있을 거예요. 아, 그래서 이렇게 쓰는구나.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빨리 찾아내고 남들보다 먼저 사용하기 시작하면 트렌디한 마케팅을 계속해서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 업계가 움직이거든요. 문화예술계가 움직여요, 먼저. 예를 들어 1억 원짜리 피카소 그림이 있으면 여러분들 쉽게 살 수 있어요? 네, 없잖아요. 근데 20, 30대가 금융에 관심이 많으니까 20, 30대한테 그걸 팔려고 그래요. 어떻게 파냐? 1억 원짜리 작품을 10,000명이 모여서 10,000원씩 내고 공동 구매를 하는 거예요. 클라우드 펀딩이죠. 그 다음에 일정 기간 가지고 있다가 되판 다음에 올라간 금액을 수익 금액을 나눠 갔는데 실제로 마리킴의 신데렐라라는 작품을 했거든요. 10,000원씩 낸 사람이 얼마씩 받아갔는지 아세요? 제 오른쪽 아래 보시면 24,600원. 수익률 괜찮죠? 240%. 네, 이런 일들이 지금 계속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실제로 자산운용, 우리나라의 1등 회사가 삼성자산운용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고객은 타겟이 어디였냐면 50대, 60대 이런 분들, 자산을 많이 가지신 분들이 타겟이었어요. 근데 20, 30대가 자산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졌잖아요. 그래서 그들을 사로잡기 위해서 컨텐츠를 새롭게 만듭니다. 자, 그들이 삼성자산운용이 만든 광고 영상을 잠깐 보여드릴게요. 엄마가 보고 싶어 달리고 또 달리는 소녀 한이. 거액의 세계 주니어대회 우승 상금과 함께 우리의 기억 속에서 사라졌던 한이. 그 작았던 소녀는 아직도 달리고 있을까? 난 있잖아. 2022 달려라 한이. 다들 해외 주식으로 많이 벌었다는데 투알못이 나는 기회가 없는 건가? 난 있잖아. 뭐가 있다는 거야? 이게 뭐니? 어휴, 한 종목만 들어가기도 그렇고 좋다는 거 다 들어갈 수도 없고. 난 있잖아. 뭐가 있다는 거예요? 망설이는 모습 보면 정말 싫어. 역시 우리 한이야. 있어. 혼자서 투자하기 힘들 때는 함께 굴려봐. 굴려라, 굴려라, 굴려라 머리. 이 세상 끝까지 굴려라 머리. 그래, 그렇게 굴리는 거. 예, 어떠세요? 재밌죠, 그냥. 예. 그러니까 그냥 이런 컨텐츠를 만들거든요. 달려라 하니가 아니라 굴려라 머니예요. 제가 20대 정도 되는 친구들한테 이걸 물어봐요. 너네들은 한의를 아니? 그럼 모른대요. 예, 그럴 수 있잖아요. 예, 근데 왜 좋니 이게? 그냥 본인들 감성에 맞대요. 그냥 웃긴 거예요. 자, 그러면 삼성자산운용은 계속 이런 컨텐츠를 만들어 왔냐? 아니에요. 그냥 이거 하나 만든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이거 하나 만들고 이것만 좋아요를 한 1,800개를 받고 조회수가 500만이 넘는 조회수를 받습니다. 자, 이걸 보면서 삼성자산운용도 느끼는 거예요. 아, 우리가 메가 트렌드가 뭔지를 읽고 그거에 맞춰서 컨텐츠를 만들고 소비자들하고 커뮤니케이션을 했더니 소비자들이 반응을 하는구나. 소비자들은 항상 본인들이 원하는 대로 얘기를 해주면 반응을 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소비자가 뭘 원하는지를 모르는 거죠. 그래서 그걸 알기 위해서 데이터 분석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이 알 수 있냐? 최근에 클라우드 기반으로 마케팅의 데이터들을 모으고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구글이 그렇게 하고 있고요. 네이버가 그렇게 하고 있고요. 페이스북이 그렇게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마케팅 솔루션들도 계속해서 여러 회사의 마케팅 데이터들을 모아서 사람들이 어떤 곳에 관심이 있고 어떤 식으로 움직이는지에 대한 지표들을 여러분들한테 알려줘요. 이거는 무료 툴도 굉장히 많고요. 그 다음에 아주 저렴한 유료 툴도 굉장히 많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한번 활용을 해보시면요. 이 안에 정보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페이스북, 유튜브, 네이버 이런 데에 팔로워 수, 구독자 수, 누적 조회수 이런 것들의 검색량 이런 지표들이 있잖아요. 이런 지표들을 조합해서 하나의 인덱스를 만들 수 있거든요. 뭐가
검색량이 높은 게 좋은 거다. 뭐 이런 식의 우리가 규칙을 가지고 점수화를 시키는 거예요. 뭔가 이런 게 점수화가 되고 나면 랭킹이 생기거든요. 제가 만든 인덱스의 랭킹을 가지고 우리나라의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유튜브에서 가장 인기 있는 채널이 뭐고 어떤 컨텐츠를 사람들이 지금 좋아하는지 알려드릴게요. 이게 메가 트렌드예요. 자, 관심사 1등, 페이스북의 1등 넷플릭스입니다. 2등은 레드불, 3등 NBA, 4등 빅토리아 시크릿, 이런 순서예요. 자, 보시면 코로나 때문에 넷플릭스에 관심이 올라갔다는 건 알겠지만 그 많은 페이스북 페이지들 중에서 1등이구나. 이런 정도까지 이제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또 다른 채널을 보여드릴게요. 인스타그램을 보면요. 루이비통 1등, 디올, 벤츠, 샤넬, 자라, BMW. 전부 명품이죠. 그러니까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돈 쓸 시간이 없어요. 계속 돈만 벌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보상 심리 같이 명품들을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사기 시작합니다. 자, 이번에는 유튜브 보여드릴까요? 유튜브는 1등이 WWE, 미국 프로레슬링이에요. 그 다음에 뭐 NBA, 1밀리언 댄스 스튜디오. 여러분들 유튜브를 글로벌로 성공할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릴까요? 제가 글로벌이라는 단어에 힌트가 있거든요. 국내에서 성공하는 것보다 글로벌로 성공하려면 언어의 제약을 없애는 거예요. 그래서 언어를 없애버립니다. 다 보시면 상위권에 있는 거는 언어하고 무관한 컨텐츠들이에요. 이런 컨텐츠를 만들기 시작하면 올라가는 거예요. 자, 방금 보여드리는 채널의 카테고리들이 있겠죠. 이거는 뭐 게임에 대한 얘기다, 일상에 대한 얘기다, 연애에 대한 얘기다. 저는 뭘 보냐면 이 카테고리들이 연도별로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봐요. 그 숫자들을. 자, 보시면요. 2003년 전과 지금을 비교했거든요. 여행에 대한 카테고리가 상위 300위 중에 15개에서 11개로 떨어졌습니다. 연애 드라마는 15개에서 1개까지 줄었어요. 이제 연애 드라마 얘기를 해봤자 사람들이 공감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럼 뭐가 올라갔냐? 유머 오락이 올라가요. 이게 코로나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힘드니까 뭔가 좀 기분 좋고 재밌고 이런 것들을 즐기려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기 개발이 보세요. 3개에서 12개 채널로 올라갔죠. 이런 것들도 좋아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왜 중요하냐? 여러분들이 뭔가 컨텐츠나 마케팅에 대해서 커뮤니케이션을 하려고 그러면 여기서 쭉쭉 올라가는 그 주제를 가지고 하세요. 그렇게 되면 바로 그냥 공감대를 얻어낼 수 있는 겁니다. 자, 제가 인스타그램에서 가장 인기 있었던 컨텐츠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제목이 한순간 내 몸에 익숙했더니예요. 이게 무슨 가수 노래 제목인데요. 비라는 가수 노래. 이게 한순간 내 몸에 익숙해 노래 잘하죠. 이런 꿀렁이 춤을 갖다 이렇게 추면서 노래를 했잖아요. 그게 1등이고요. 저는 마케터니까 어떤 걸 보냐면 이 제목들 중에서 이벤트라고 써 있는 거를 찾아요. 그래서 1등 이벤트잖아요. 그 이벤트를 보고 그대로 따라서 이벤트를 합니다. 그러면 그냥 성공해요. 누군가 열심히 연구를 한 거를 제가 따라하는 거잖아요. 성공할 확률이 높겠죠. 자, 이 두 가지를 보여드릴게요. 한순간 내 몸에 익숙했더니라는 컨텐츠는 그 토트넘의 손흥민 경기를 누가 지켜보고 있다가 TV가 고장났나 봐요. 그래서 그걸 찍어서 올린 거예요. 보세요. 비가 꿀렁이 춤 추는 것 같은 느낌도 들고요. 뭔가 약간 로맨틱한 것 같기도 하고 좀 이런 느낌이 들어서 그냥 이게 웃겼나 봐요. 계속 돌려서 보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시면 이벤트 중에 1위인데 저기에 바스킨라빈스가 진행한 범랑 머그컵을 증정하는 이벤트인데 사실 별 특별할 건 없었거든요. 다 주는 것도 아니고 추첨해서 주는 거고 뭐 친구 소환하면 당첨 확률을 높여주고 이런 것들은 금방 다 하는 것들인데 이게 1등이에요. 제가 쭉 지켜보다가 이게 왜 그럴까 보니까 범랑 머그컵이 뭔가 이슈가 있나? 그래서 범랑 머그컵의 검색량을 봤어요. 3년치를 보니까 과거 2년치는 별로 1000건 이내로 별로 반응이 없었는데 최근 1년 동안 범랑 머그에 대해서 사람들이 막 반응을 하는 거예요. 이유는 연예인들이 좀 들고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게 트렌디한 제품으로 인식이 됐고 이거를 바스킨라빈스 마케터가 안 거예요. 그러니까 범랑 머그컵을 증정하는 이벤트를 딱 걸어버리니까 폭발을 해버리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혹시 지금 이벤트를 뭘 해야 된다 준비하시고 계시면 범랑 머그컵을 주세요. 그럼 터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세상의 모든 트렌드는 지표화가 가능합니다. 우리가 도전하지 않을 뿐이고 데이터를 안 찾아봤을 뿐인데 그런 부분들이 빅데이터 시대에 너무나 많이 넘쳐나고 주변에 널려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한번 노력해 보시면
아주 좋은 트렌드를 읽어낼 수 있고 그걸 마케팅에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수 보내주십시오. 데이터 마케팅 코리아 이진영 대표이사님, 예, 세 번째 토크까지 함께했습니다. 예, 잘 들었고요. 이제 여러분께서 세 분이 말씀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이제 궁금한 것들, 저 역시 궁금한 것도 예,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슈퍼토크 말문을 열어주셨던 딜로이트 컨설팅 김경준 부회장님, 예,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미래는 상상 이상의 세상이 펼쳐진다고 하는데 요즘 뭐 가전제품이든 가구든 또 음식에서마저도 디지털 세상에 빅데이터를 활용한 정말 이제 비스포크한 세상이 되는 건 아닌가. 이었죠, 그죠? 그러니까 아니면 반맞춤에서 맞춤형으로 바꿔주는 형태를 비스포크 양복이라고 했는데 그 비스포크가 이제는 완전히 일반 명사화되고 있죠. 최근에 모 가전 회사에서 이제 뭐 나만의 가전, 뭐 비스포크라는 단어를 마케팅 슬로건으로 해서 상당히 큰 뭐 비교적 긍정적 효과를 보고 있는데 이 비스포크라는 단어는 이제는 먹는 것, 몸매라고도 할 수 있죠. 예를 들어 건강 관리도 이제 완전히 비스포크 개념.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그 전에는 맞춘다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개념만 있었지 실제로는 불가능했으나 지금 그 맞춤형이라고 하는 단어가 진짜 말 그대로 맞추어 갈 수 있는 쪽으로 계속 움직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트렌드라고 하는 단어는 큰 흐름을 나타내 준다는 의미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고요. 하지만 하나 한 사람에게 소구해 나가기 위해서는 이 비스포크라는 개념이 굉장히 확산이 될 것이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지만 아까 건강관리 건강관리는 결국 또 식품 먹는 음식에서 출발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그다음에 요즘 뭐 제가 이제 가만히 보면은 요즘은 이제 건강 관리를 위한 영양제를 많이 먹지 않습니까? 예. 참 요즘 그 건강 관련된 그 건기식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큰 시장을 급성장하고 있는데 사실 건기식이라고 하는 것도요. 저는 이렇게 생각 한번 해봤습니다. 난 그 플랫폼도 될 것 같은데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비타민 C가 좋다 하면 비타민 C도 먹어보고 뭐 D가 좋다면 D도 먹어보고 뭐 홍삼이 좋다면 홍삼도 먹고 이런 식인데 사실 한 사람이 하루에 먹을 수 있는 건기식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100개 못 먹어요. 예. 결국 5개에서 10개 사이인데 많이 먹어도 근데 사실 그 건기식이라고 것도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 홍삼 먹으니까 효과가 있는데 어떤 사람 별로 그렇지 않은 사람 등등등 해서 건기식이라고 하는 것조차도 맞춤형으로 처방을 해주는 형태의 비즈니스가 충분히 앞으로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비스포크라고 하는 개념이 앞으로 그 마케팅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소구점이 될 거라는 부분 그리고 그 부분에서 당연히 식품이라든지 식재료도 당연히 앞으로는 중요하다. 그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이금용 회장님은 저는 정말 가슴에 꽂혔던 게 우리 농촌 특히 이제 전라북도만 하더라도 농도이고 우리 또 해외에서 오신 외국인 근로자분들이 많아요. 농촌에 일손이 부족하니까 이분들을 셰프화해서 본국으로 보내면은 한국 음식 대대적인 홍보 대사가 될 것 같은 그 엄청난 생각을 하셨더라고요. 네. 예. 제가 왜 그 생각을 했냐면요. 네. 제가 이제 그 파리에 가서 저 벌써 몇 년 전이죠. 이 한식당이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그래서 이제 한식당 가서 식사를 하는데 그 지배인이 그 왜 중동에 비슷한데 한국말을 잘하더라고. 지배인이. 그래서 야, 너 어떻게 그랬더니 저 한국에서 근로자로 뭐 몇 년인가 있었어요. 근데 한국 음식을 너무 좋아해서 제가 조금씩 배워서 여기서 근무하고 있는데 너무 행복해요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그 주인한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직할 의사도 없고 정말 너무너무나 괜찮대. 한국말 되니까. 그래서 그때 제가 한식문화재단 이사장님한테 얘기를 했어요. 네. 야, 이거 내가 볼 때 대박이다. 좋은 아이디어 같아요. 네, 그리고 사실 이제 외국에도 대학들이 많잖아요. 그 대학에 모든 대학에 다 한국 사람이 가서 떡볶이를 만들 수가 없어요. 그 나라 사람들이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걸. 그러면 여기 있던 여기서 배운 사람들이
자기네 나라니까 자기 뭐 돈도 많이 안 들 거 아니에요. 그냥 같이 해서 한식하면은 얼마나 많이 곳곳에 퍼질 수 있을까. 전 세계로 나갈 수 네, 있죠. 전 세계로. 그래서 3년 끝나면 보내지 말고 네. 한국 음식 좋아하는 애들은 1년간 전라북도에서 우리가 기술을 하든지 하면서 한식을 가르치자. 이걸. 아주 좋습니다. 네, 전 예. 전 아주 이거 꼭 좀 해보고 싶어요. 문화 침투 중에는 또 음식 침투가 가장 최고죠. 빠르다고 하니까 러시아 모스크바 갔더니 또 우리 그 팔도에서 만든 도시락이 그렇게 컵라면이 인기더라고요. 지금 러시아는 네. 저 팔도라면이 최고입니다. K 음식이 그렇게 열풍을 일으키고 있는데 식자재 박람회도 상당히 인상 깊었습니다. 뭐 이탈리아가 잘 하고 있다고 하는데 실제 이제 익산 같은 식품 기업 클러스터가 있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서 식자재 박람회 같은 거 하면은 큰 호응이 있을 것도 같아요. 저는 예. 우선 이게 제일 제가 사실 뭐 이 말씀드리면 제가 이제 그 광주에 가서 몇 년 전에 광주는 무조건 AI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뭐 그 뒤에 이제 이병헌 부시장도 만나고 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지금 이제 AI로 많이 됐는데 우선 식자재 박람회도요 처음부터 크게 생각 안 해도 우선 전라북도고 남도에 있는 식자재만이라도 먼저 해보자. 그러면 전국에 있는 식당이나 또는 뭐 요식업체 분들이 와볼 거 아니에요. 아 요새 네. 젓갈이 뭐가 나오나 새로. 그렇게 시작해서 조금씩 해서 정부 지원 받아서 전시관도 큰 엑스포 같은 거 뭐 짓고 그다음에 저는 빨리 해야 되는 게 해외에 있는 한식 유통이나 셰프들을 초청해야 돼요. 그 사람들이 우리 식자재를 뭐 청양고추 많이 쓰거든요. 그럼 그런 데에 와서 같이 세미나도 하고 네. 또 좋은 것도 보급하고. 좋습니다. 네, 저는 네. 전라북도 이 전체 소득이 우리나라에서 제일 높을 것 같은데 저는 뭐 항상 이 식자재로 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종자 박람회는 전라북도에서 하고 있는데 네. 식자재 박람회도 식자재 박람회.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데이터 마케팅 코리아 이진영 대표이사님, 4차 산업혁명하면 아무래도 이제 AI하고 ICT 기술이 이제 핵심일 텐데 알파고 때문에 세상이 한번 뒤집어진 적이 있잖아요. 저는 AI만 생각하면은 옛날 학창 시절에 봤던 터미네이터가 생각이 납니다. 혹시라도 미래 AI 로봇이 딥러닝을 셀프로 스스로 해서 인간을 이기게 되는 그런 세상은 오지 않아야 될 텐데 늘 그 터미네이터 영화가 떠오르는데 글쎄요. 그 여기 참여하는 그 일반식품 건강식품 그 힐릿이라고 하는 농업회사 법인 여기에 있는 법인 그 경소정 대표이사님께서 굉장히 궁금해한 질문이 뭐냐면 온라인 마케팅을 이런 식자재 식품 기업들은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 건지 이런 툴들이 인터넷 검색해 보면 유료든 무료든 이용할 수 있는 툴들이 많이 있었습니까? 마케팅 관련된? 네네. 예. 그 툴에 대해서 질문을 하신 거죠. 네. 사실 툴은 시간도 절약해주고 도움을 많이 줍니다. 그래서 저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저도 활용을 하고 뭐 저희 회사에서도 툴을 만들지만 저는 경쟁사 툴들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다 구독해가지고 제가 써보고 이렇게 진행을 하는데 일단은 첫 번째로 시작하는 거는 엑셀을 쓰세요. 그래서 왜냐하면 우리의 데이터들을 모아가지고 엑셀로 정리를 해가지고 보는 힘을 먼저 길러야 되거든요. 그게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남들이 그렇게 잘 모아놓고 화면을 만들어 놓은 툴들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 무료 툴들을 먼저 접근을 해보세요. 권해드리는 거는 네이버 트렌드라고 치시면 거기서 네이버에 대한 아까 데이터들을 다 보여주고요. 구글 트렌드도 마찬가지로 그런 걸 다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나씩 이제 접근을 해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유료 툴로 넘어가서 이렇게 접근을 하시면 되고 진짜 이건 뭐 방송이니까 여기서 뭐 무슨 특정 툴을 말씀드리기엔 뭐하고 꼭 필요하시면 연락 주시면 제가 좀 명단을 다 정리해 놓은 툴들이 있으니까 네. 그냥 보내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뭐 트렌드를 알아야만이 돈이 되고 요즘은 뉴스만 보더라도 그날에 있었던 실시간 검색어들을 네. 또 모아놓고 뉴스를 진행하기도 하는데 네. 그만큼 이제 그 검색어라든지 어떤 소비자의 트렌드가 중요한 세상이죠. 네. 실례로 제 개인적으로는 네이버에서 오늘 뭐 스니커즈 하나 궁금해서 검색했을 뿐인데 다음 날 보면 이와 관련된 스니커즈 광고들이 신발들이 쫙 뜨죠. 쫙 떠 있는 네. 걸 보면 마음을 들킨 것 같은 그런 네. 느낌이 들어요. 네네. 예. 방금 말씀하신 게
관심사 기반의 타겟팅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역시 AI가 찾는 거겠죠. 예,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과거에는 우리가 데모그래픽적인 그 타겟팅을 많이 했어요. 뭐냐면 서울에 사는 20대 여성 뭐 이런 것들을 찾고 그런 것들은 이제 우리의 멤버십이나 이런 걸 가입시키면서 질문을 해가지고 답을 얻어내는 거죠. 근데 그게 그렇게 잘 맞지가 않는 거예요. 서울에 사는 20대 여성은 다 똑같냐? 다 다르거든요, 취향이. 그래서 요즘에는 관심사 기반의 타겟팅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축구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 반응하는 사람이 남자든 여자든 나이가 많든 적든 상관이 없어요. 축구에 반응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한테 축구표를 주는 거죠. 예, 그러면 그 사람들은 좋아하잖아요. 예, 그래서 데모그래픽적인 거하고 관심사 기반의 요 타겟팅을 섞어가지고 진행하는 그런 방식으로 지금 많이 진화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2021 국가 식품 클러스터 식품대전 3인 3색 슈퍼토크 식품산업의 미래를 맛보다라는 주제로 가져봤는데 늦게 줌으로 합류하신 분들을 위해서 자, 마지막 우리 토커 세 분께서 1분 안쪽으로 이것만큼 기억했으면 좋겠다. 예, 농축된 것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들으면서 이 시간 정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가능성이 크다 이거죠. 기본적으로 그 음식은 아무 데서나 사 먹지 않습니다. 아프리카에서 아무리 좋은 치즈가 와도 먹지 않습니다. 프랑스산 치즈를 먹게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한국이 상당한 수준에서 이미 브랜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는 이제 K푸드가 본격적으로 산업화될 수 있는 거대 산업화될 수 있는 기회를 맞고 있다 이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그 기회는 중국에 있습니다. 중국이 사업은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가서 뭐 특별하게 자본을 투하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식품을 수출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중국에서 아시겠지만 많이 들으셨겠지만 중국에서 웬만한 소득 이상은 사실 그 식재료에 대한 고민을 엄청나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점에 있어서 전라북도는 위치적으로도 굉장히 좋고요. 또 코리아라는 브랜드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차원에서 사고를 넓혀버리면 그리고 디지털이라는 관점만 입혀버리면 엄청난 기회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식품 저는 전라북도 와서 이렇게 뭐 강연이나 이렇게 만날 기회만 해도 전라북도가 앞으로 대한민국에서 최고 소득이 높은 지역이 될 것이다. 뭐 저는 확신하고 있는데 결국은 이 식품이라고 하는 것이 점점 더 세분화되고 자기 맞춤형으로 오기 때문에 거기 또 기술이 들어가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이제는 그냥 배 이렇게 먹지 말고 배 버티칼로 들어가서 배 중에서도 뭐 배즙이 어떻고 이렇게 구체적인 콘텐츠화 하자. 이걸 갖다가 아까도 쌀도 그럼 뭐 고기랑 먹는 쌀, 일식이랑 먹는 쌀 이렇게 구체적으로 콘텐츠화하면 무궁무진하게 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스마트팜이라고 하는 건 정말 건강하고 좋은 음식을 만들 수 있는 그야말로 공해가 없는 얼마든지 그런 것들이 앞으로 나오는데 이런 건 결국 기술하고 결합이 돼야 되는데 그런 기술적 요소를 제공해 줄 수 있는 대학이나 연구소나 그런 단지를 어떻게 만들 거냐. 그 실리콘밸리로 가지 말고 푸드밸리로 가자. 이 표를 잊지 말고 좀 확산시켰으면 좋겠다. 그런 네,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예. 네, 사실 제가 조만간 식당을 엽니다. 예. 네.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네, 식당이겠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식자재와 그 다음에 영양소와 고객을 연결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볼 때 이곳은 그냥 원래 이런 곳이야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들이 되게 많거든요. 항상 그런 곳에 기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식자재를 만들고 식당을 만드시고 이런 거 할 때 그런 곳에 데이터를 붙여보면 새로운 혁신이 일어나고 이런 프로세스가 다 바뀌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주 작은 거부터 이렇게 오늘 제가 알려드린 검색 데이터 이런 거 하나만 가지고라도 트렌드를 한번 읽어보시고 그걸 활용해서 새로운 것들을 한 번씩 도전해 보시면 많은 변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2시간 가까이 진행이 됐는데 오늘 뭐 세 분께서 열정을 담아서 토크해 주셔서 시간 가는 줄 몰랐던 것 같습니다. 내년 식품 대전 때에도 세 분 또 다시 모실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수고 많으셨고요. 오늘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박수 보내주십시오. 예. 예, 이제 마칠 시간인데요.
정말 그 먹방이 대세일 만큼 먹는 게 중요합니다. 풍요로운 세상에 어떻게 먹을 것인가, 또 나에게 맞춤형 먹거리는 무엇인지, 건강 먹거리는 무엇인지 누구나가 궁금한데, 오늘 토크를 들으셨다면은 어느 정도 이제 해결책을 엿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익산에서 펼쳐진 식품 산업의 익산이 메카가 되기를 기원하면서 마련한 오늘 순서는 여기서 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내년에 또 여러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